엄마, 남동생, 그리고 저는 매우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빠는 제가 6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다가 당뇨가 심해져 기초수급자가 되셨어요. 그 돈으로 세 식구가 겨우 살았죠.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음식 배달도 하고, 봉제 공장에서 일도 했죠. 나중에 도배 자격증을 따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엄마와 동생을 책임졌어요. 동생은 똑똑해서 대학에 보내줬고,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그때 동생이 누나, 이제 내가 책임질게라고 했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1년 후, 동생이 회사 돈을 횡령해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크게 혼내려 했지만, 엄마는 오히려 동생을 감싸며 저를 욕했어요. 결국 동생은 회사에서 잘리고 벌금을 물게 됐는데, 돈이 없어 저에게 도와달라고 했죠. 처음엔 너무 화가 났지만,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결국 동생을 용서하게 되었어요. 너 기껏 다시 취직한 게 중국집이니? 아, 누나. 누가 날 받아주겠어? 내가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억울하기만 해도 다 아는데 누가 뽑아주겠냐고. 자랑이다. 앞으로 어떡할래? 평생 꼬리표처럼 횡령죄가 붙어 다닐 거란 말이야. 나도 알아.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후회도 많이 해. 나 미안해. 아, 나도 내가 부끄러운 데가 알 것 같아. 그래서 중국집에서 쭉 일하려고. 그동안 일을 하면서 벌금을 조금씩이라도 갚아야지.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빌고 빌어서 할부로 갚으려고.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우등생인 내가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너 벌금 아직 못 냈지? 누나가 비상금 모아둔 거 있으니까 내가 내줄게. 정말? 고마워 누나. 안 그래도 벌금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속으로 끙끙 앓았다니까. 내가 내줄 테니까 앞으로 2발 뻗고 자라. 이미 지나간 일 되돌릴 수 없으니 화내고 미워해서 뭐 하겠어. 누나가 벌금 내줄게. 고마워 누나. 진짜 고마워. 동생의 벌금을 대신 내주었더니 모아둔 돈은커녕 마이너스가 되어 앞으로 빠듯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억척스럽게 사는 저였기에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마음을 먹고 도배사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엄마 병원비의 생활비, 그리고 제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아야 하니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무조건 나가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를 보내고 30대 초반의 남자가 생겼어요. 이사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에 도배를 맡게 됐는데 집주인인 남자가 절 좋게 봐줘서 사적으로 여러 번 만나다 보니 애인 사이가 됐답니다. 힘들고 지치는 상황에서도 사랑은 예고 없이 찾아오더군요. 전쟁통에도 사랑하고 아기 낳고 했다더니 그 말이 대충 어떤 건지 알 것 같았네요. 저희 두 사람은 1년 가까이 연애를 했습니다. 사업가이자 부잣집 아들인 그이와 저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지만 사랑 앞에서 배경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답니다. 결국 청혼까지 받게 되어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시부모님이 저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큰 한숨을 내쉬며 모진 말을 하셨어요. 참나, 어이가 없네. 국조의 도배사. 왜 도배만 하냐? 장판도 깔지 그래. 어디 여자가 없다고 이런 걸 식감이라고 데려오냐고? 됐다. 오랜 긴 말 안 한다. 이런 근본 없는 애는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수 없다.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노력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게요. 노력? 어떤 노력으로 뭘 바꿀 수 있는데? 네가 노력하면 내 애미가 병이 나아서 재벌가의 시집이라도 가는 거냐? 내 동생이 짱기 배달부에서 건물주가 되는 거냐고? 무식하고 박한 구석에다가 직업까지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너 이름이 뭐랬지?
아, 남궁선. 야, 남궁선. 내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부잣집 딸로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허락 못한다. 당장 나가. 그렇게 면전에서 막말을 듣고 대답하지 못한 채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선아, 우리 살림부터 차리자. 일단 우리 둘이 낼름 혼인 신고하고 사고 쳐버리면 우리 부모님도 어쩌지 못할 거야. 오빠,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 못 들었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반대하실 거야. 선아, 기분 상한 건 진짜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우리가 이대로 헤어질 만큼 사랑이 얕은 게 아니잖아. 오빠 믿고 계속 따라와. 나만 믿으라고. 잘 모르겠어. 오빠를 사랑하긴 해도 결혼은 무리인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생각 좀 해봐. 오빠는 평생이라도 널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가 포기하지 말자고 해서 잠시 고민에 빠졌는데 집에 있는 엄마가 시댁에 가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야, 남궁선, 너 시댁 가서 어떻게 됐냐? 대자 맞았냐? 아, 얼굴 보니까 맞았네. 내가 하나도 가진 게 없으니 반대하더라도 했네? 알부자집 사위로 보나 했더니 역시나 넌 그저 그런 집이었어. 그저 그런 여자긴 해도 남자친구가 나랑 헤어지지 못하겠다며 혼인 신고하고 같이 살자고 하지. 그 말에 엄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 그랬어? 어머머, 우리 김서방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 아, 그럼 그렇게 해. 그냥 살림 차려. 엄마, 오빠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데 어떻게 멋대로 행동을 해?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이고, 이 멍청한 기집애야. 기회가 왔는데 그걸 버리겠다는 거야? 넌 어떻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냐? 아, 무조건 잡아. 김서방이랑 무조건 동거부터 하라고. 안 되겠다. 내가 김서방한테 전화해서 너 데려가라고 해야겠어. 엄마, 부자라서 이러는 거잖아? 아, 당연하지. 그 집이 얼마나 돈이 많은 줄 아니? 우리랑 사업만 맺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너 언제까지 내 병원비 댈래? 내 동생 언제까지 배달하게 할 거냐고? 엄마, 내가 결혼한다 해도 도움 같은 건 받지 않을 거거든. 아야, 됐다. 일단 김서방이랑 합쳐라. 무조건 김서방이 하자는 대로 해라. 엄마가 도 난리를 치며 등을 떠밀지 그이와 먼저 사고를 쳐버리는 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서로가 사랑하고 평생 함께 살고 싶었으니 마음 가는 대로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마련한 전셋집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됐고 혼인 신고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시부모님이 저희 신혼집을 찾아와 한바탕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아니, 내 아들이 이런 천박한 거랑 혼인 신고를 하다니. 아, 너 내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은 거야? 부모 말을 거역한 적 없는 아들이 널 만나서 완전히 망가졌다고.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오빠도 부부가 되길 간절히 바랐어요. 저를 미워하고 비난하도록 두실 수 없습니다. 꼬리 9개 달린 여우가 따로 없네? 9분통 터져. 나 이대로는 절대 안 참아. 시모는 혼인 취소를 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아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그냥 허락해주자. 일을 다 버려놨는데 어쩌겠어. 당신은 이런 애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어요? 아니 뭐, 어쩌겠어? 둘이 좋다는데 말려봐야 소용이 있을 것도 아닌 것 같잖아. 당신이랑 나도 집안이 반대하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아주 잘 살잖아. 양반이 왜 옛날 이야기를 하고 그러시나? 난 모르겠어요.
당신이 알아서 해요. 그럼 며느리로 인정하자. 아가, 이제부터 우리 집안 식구로 지내거라.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 정말 잘할게요. 오빠랑 진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일을 벌이고 나서 어렵게 허락을 받게 됐습니다. 시부모님은 결혼식은 생략하고 저에게 도배를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집안에서 내조하면서 이 세 가지 생각이나 하라고 하셨답니다. 뭐 저야 시부모님의 말씀이니 따르지 않을 수 없었고 시키는 대로 일을 관두고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시댁의 며느리로 인정받고 나서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친정집이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지원을 다 끊어야 할 상황이니 미안해서 엄마와 남동생을 찾아가 앞으론 지원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일러드렸습니다. 서가, 앞으로 내가 엄마 병원비 내드려. 누나는 이제 전업주부로 지내야 하니까 네가 책임을 졌으면 해. 아, 누나, 그게 무슨 소리야? 매영이 벌써 엄마 병원비 1년치랑 아파트도 얻어줬어. 그리고 난 취직 자리도 얻었다고. 동생의 말에 놀라자 엄마가 큰 소리를 치더군요. 딸년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부잣집에 시집가서 우리 모자를 모르겠다. 척할 생각이었나? 엄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돈을 받아? 지금 시댁 눈치 보고 있는데 아파트를 받았다고? 거기에다 병원비까지? 이거 봐라. 완전히 이기적인 기집애. 넌 왜 이렇게 야박하니? 내가 키워주고 먹여주고 잘 키웠더니, 에이, 서운하게 만들 거야? 엄마, 어릴 적부터 나 알바하면서 생활비 번 거 잊었어? 고사리 손으로 이웃집 전전하며 반찬 얻어 오던 걸 잊은 거야? 너 또 옛날 이야기하냐?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먹일 거야? 됐고, 우리는 서방덕 보면서 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날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물었더니 엄마랑 동생이 그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했대요. 엄마가 저에겐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그동안 모른 척하고 있었다네요.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지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님은 저를 더더욱 싫어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받아주겠다고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내 아들 등골을 빨아먹냐. 엄마 병원비에 아파트, 그리고 내 동생 취직 자리까지. 진짜 염치도 없다. 어머님, 면목 없습니다. 죄송해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10배는 더 미워졌다. 앞으로 어떤 짓을 또 벌일지 긴장된다. 어머님, 앞으로는 제가 친정에 말씀드려서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후회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은 너의 뭘 보고 결혼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튼 넌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명심해라. 저는 홍시처럼 얼굴이 달아오른 채로 사과를 연신드렸습니다. 이후 친정에 남편의 지원을 받지 말라고 부탁하고 남편에게도 도와주지 말라고 했어요. 남동생이 일을 다니기 시작했으니 충분히 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고 일러줬죠. 하지만 저 모르게 엄마와 동생이 남편에게 돈을 자주 받아갔답니다. 시부모님은 날이 갈수록 저를 보시는 눈빛이 매서워지고 말투는 나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시때때로 신혼집을 찾아와서 쌓인 불만을 말씀하셨고 저는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만 되풀이했답니다. 그렇게 몇 달 지내다가 곧 임신을 하게 됐어요. 부인과에서 임신 초기라는 소견을 듣고 바로 남편에게 전해줬고 시댁에 찾아가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임신이 무슨 별거냐고 무시하는데 시아버지는 매우 기뻐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손주를 가졌다고. 아이고, 잘됐다. 아, 근데 아들이냐 딸이냐? 요즘 병원에서 힌트 준다며? 파란색이야? 분홍색이야? 그건 아직 모르죠. 겨우 초기잖아요. 아버님.
아마 아들일 거다. 나와 내 서방의 뒤를 이을 장군 같은 사내가 분명하다네. 아버님, 소녀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그게 아마 몽이 나보다가 여의를 물고 나타난 꿈이었어. 용이 여의주를 물면 더 좋았겠지만 호랑이도 나쁘지 않지. 그렇고 말고. 아 여보, 호들갑 좀 그만 떨어요. 임신한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아, 내가 손주 볼 생각에 기쁘니까 이러지. 아무튼 우리 집에 경사가 찾아오니 좋네? 시아버지도 남아선호 사상이 있으신 분이라 아들이어야만 한다는 뜻이 강하셨어요. 임신한 게 좋은 줄만 알았더니 괜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몇 달 뒤 제가 뱃속에 아이가 딸이라고 밝히니 시아버지가 좌절하며 고개를 푹 숙이셨고 시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며 깔깔거리며 비웃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너 같은 게 무슨 아들이냐? 집에 맞게 내 난 예상하고 있었다. 아 여보,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요. 아휴, 이 호랑이가 여의주를 문 꿈은 그냥 개꿈이었네? 여의주는 용이 무는 게 당연한 거였어. 지난 몇 달 동안 손자가 생길 줄 알고 기뻐했는데 계집이라니. 에이, 아 가슴이 무너져 내리네. 아버님, 어머님, 딸도 예쁠 거예요. 요즘은 딸이 더 귀하다고들 하잖아요. 너 지금 날 놀리냐? 이 손자 생길 거라고 사방팔방 소문내고 다녔는데 계집이라 다시 말해야 하는 내 입장을 생각 좀 해라. 아, 아버님 너무하세요. 제 딸이 뱃속에서 듣고 있을 텐데 그런 말씀은 너무하세요. 뭐가 어쩌고? 이 천박한 것 좀 내 눈앞에서 치워. 아이, 당신은 며느리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싸가지가 없는 거야? 그러자 시어머니가 당장 꺼지라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딸이 생기는 게 싫으냐고 물었더니 다행히 그는 상관없이 예뻐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제 마음을 알아주는 남편이 있으니 위로가 됐네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제가 딸을 임신했다고 하니 바로 욕부터 하셨습니다. 넌 딸을 가지면 어떡하냐? 아, 시어머니가 손자 생겼다고 나한테 선물을 보냈다고? 네가 손자만 나오면 뭐든 다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다 쳐버린 거냐? 아이, 도대체 넌 할 줄 아는 게 뭐냐? 엄마가 시어머니와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 나 엄마 딸이야. 그리고 언제까지 날 이용하며 살려고 그러는데? 서기가 취직도 하고 돈도 잘 번다면서. 그거 어렵게 대기업에 꽂아줬고 아파트에 병원비까지 다 줬잖아. 그만하면 되지. 또 뭘 받으려고 하는 거야? 엄마가 이럴 때마다 진짜 지쳐. 저는 화가 나서 속에 삭혀두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바로 제 따귀를 날리더군요. 엄마, 지금 날 때린 거야? 나 임산부야. 엄마, 손녀를 임신했다고. 우리 시부모님도 이런 짓은 안 하셔. 시부모가 못하니까 내가 대신 해준 거야. 너 첫째 나오면 바로 둘째 가져라. 빨리 아들을 안겨줘야 너나 우리나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진짜 말이 통하질 않네? 나 친정에 다시 나오지 말아라. 이 계집애. 우리는 서방덕 보면서 살면 돼. 돈줄만 끊기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야. 엄마 참 한결같다. 정말 대단해. 이게 엄마한테 하는 말이야? 넌 내 눈앞에서 꺼져. 그러려고 했어. 남편한테 아무런 지원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둘 테니까 이리 알아서 살아. 그렇게 화를 버럭내고 친정과 연락을 끊기로 마음먹고 나왔습니다. 몇 달 뒤 딸아이를 출산했는데 병원에는 남편 혼자만 왔더군요. 오빠, 우리 딸 예쁘지? 예쁘네. 아주 큰일 했어.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안 오신대?
아마 바쁜 일이 있을 거야.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나중에 보여드리고 축하받자. 역시나 시부모님은 다른 것들 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친정엄마도 마찬가지였고요. 몸조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저분한 안방을 치웠는데 침대와 벽 사이에서 여자 속옷이 나왔습니다. 제 속옷이 아니라는 건 만져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사지가 떨리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왔어요.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진실을 물어보려고 했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에 화가 났지만 제 상황이 떳떳하지 못하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당신 왔어? 저녁 먹어야지. 금방 차릴게. 아니야, 먹고 왔어. 당신은 밥 먹었어? 모유 때문에 시시때때로 배를 채워서 따로 먹지 않아도 돼. 그럼 상 차리지 마. 당신 오늘 육아하느라 고생 많았으니까 좀 쉬어. 딸은 내가 돌볼게. 그래. 결국 남편의 외도를 눈감아 주게 됐습니다. 제 인생이 항상 한심했던 그날은 진짜 잊지 못할 만큼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으러 간 동안 바람을 피운 남편은 한 번의 실수였는지 다음부터는 칼퇴근을 하며 육아를 매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외도 사실을 끝까지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딸을 데리고 시댁에 찾아갔더니 시부모님은 제 딸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손녀를 마주보는 게 불편하셨는지 금방 방으로 들어가셨고 시어머니는 제 딸과 저를 번갈아 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애미랑 딸이랑 똑같이 생겼네. 마음에 안 든다 하니까 너랑 똑같은 기집애를 낳았니? 참 재주도 좋다. 어머님, 손녀 그냥 예뻐해 주시면 안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데 억지로 예뻐하란 말이냐? 네가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하는 거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요. 네, 알겠어요. 그만 가볼게요. 이게 어디서 한숨이야? 천박한 집구석에서 자라 그 모양인 거냐네? 기생충 같은 모랑 염치 없는 남동생이 우리 아들 덕을 보고 사는 것도 배알이 뒤틀리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 널 받아준 게 천추의 한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됐죠. 이런 괘씸한 것 같으니 봤나?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말대답한 저에게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제 딸이 울음을 터뜨리자 더 꼴 보기 싫다며 제 뺨을 수도 없이 많이 때렸어요. 그만하세요. 제가 나갈게요. 우리 딸이 울잖아요. 그만하시라고. 분통 터져. 그래, 그 시끄러운 이 딸 데리고 나가라. 딸을 반기지 않는 시댁에는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마음을 열고 먼저 찾아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3년 동안 제 삶은 매끄럽지 못하고 친정은 친정대로 절 지치게 하고 시댁은 여전히 제 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끔찍한 말을 듣게 됐습니다. 여보, 선아. 할 말이 있어. 뭔데 그렇게 진지한 거야? 오빠, 우리 딸 어린이집에서 그림 잘 그려서 칭찬받았대. 그래. 잘했네. 여보, 우리 말이야. 말해. 정말 미안한데 이혼해야 할 것 같아. 이혼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히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미안. 아무래도 우리 그만 헤어져야겠어. 사실 나 만나는 여자가 있어. 뭐? 나 출산할 때 바람 피운 게 처음이자 마지막 아니었어? 당신 알고 있었어? 그래, 알고 있었어.
그때는 내가 시댁에도 친정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인데다 피떡이 딸을 두고 그 더러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참았어. 그런데 또 바람이 났다는 거야? 여자가 생겼다고? 다 알고 있었구나. 맞아. 그때 만나던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가 지금 만나는 애인이야. 사실 우리 부모님이 점찍어둔 여자였는데, 내가 자기랑 사귀고 있어서 거절했던 적이 있었어. 그런데 뒤늦게 만나보니 사랑에 빠지게 된 거야.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이혼을 하자니. 그 여자가 내 아이를 가졌어. 임신 4개월째고 아들이래요. 말하려고 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뭐가 어째? 임신 4개월? 당신 나한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여보, 미안해. 이미 벌어진 일이라 되돌릴 수가 없어. 나쁜 놈. 가만두지 않겠어. 분노의 눈물을 흘리며 그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때리는 걸 다 맞았지만 정신은 이미 그 여자에게 가 있었어요. 미안하다. 헤어지자 나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혼 못해. 누구 좋으라고 이혼이야. 내 아들을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 그 여자는 평생 당신 호적에 오르지 못할 거야. 더러운 상간녀로 지내야 할 거라고. 여보, 이러지 마. 당신 우리 부모님 때문에 힘들잖아. 내가 바람 피우지 않았어도 언젠간 지쳐서 이혼해야 했을 거야.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이혼을 누구 좋으라고 해? 남편을 사정없이 패주고 절대로 이혼 따윈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와 난리를 쳤습니다. 아, 너는 머리에 뭐가 든 거니? 우리 새 며느리가 아들을 임신했다. 그쪽 집안에서도 우리 아들을 사위로 받아주겠다고 했단 말이야. 게임 끝났다고. 네가 사모님 놀이하는 거 이젠 끝났단 말이야. 어머님, 저 이혼 절대 못합니다. 내 딸을 아빠 없이 키울 수 없다고요? 정말 끝까지 진상이네. 내 아들이 어쩌다 너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한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저도 어머님, 아버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미워도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바람난 상간녀를 새 며느리로 들이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렵지도 않으세요. 하나도 두렵지 않다. 새 며느리 집안은 너희 천박한 집안과는 차원이 달라. 게다가 우리가 원하는 손자도 가졌어. 너랑은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잘난 애라고. 그러세요? 근데 어쩌죠? 저는 죽는 한이 있어도 이혼 못 해줍니다. 그 여잔 평생 상간녀로 살게 될 겁니다. 제가 눈에 불을 켜고 대들자 시어머니의 손이 제 얼굴로 사정없이 날아왔습니다. 두 팔로 막으며 피했지만 결국엔 구석에 몰려 얼굴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이를 악물고 딸만 생각하며 참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절대로 떠밀려 나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와서 오늘 짐을 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가구와 가전도 중고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 말이 안 나왔습니다. 사다리차가 도착했으니 밖으로 나가 있으라는 말에 저는 반항했지만 이미 짐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만하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새로운 집주인이 집문서를 보여주었고 결국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을 데리고 시댁으로 갔더니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혼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혼할 수 없다고 했지만 남편은 비겁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 친정으로 갔더니 엄마는 나가라고 했습니다.
결국 친정과의 연을 끊고 단칸방을 알아봤지만 딸과 함께 지내기에는 너무 열악했습니다. 직업이 없어 대출도 거절당했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시댁에 찾아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겠다고 하자 시부모님은 빠져 계시고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양육비와 전세 아파트를 위자료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이혼 도장을 찍고 딸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연락이 없었지만 남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사업할 돈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빼앗겨 줄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동생도 나가버렸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딸에게만 신경 쓰며 도배사 자리를 알아봤지만 구할 수 없어 식당에서 설거지와 서빙을 시작했습니다. 딸이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함께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그래도 살만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시아버지의 운전기사가 찾아왔습니다. 시댁에 화재가 나서 시부모님과 남편, 상간녀 모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변호사는 시댁 집안의 호적에 올라있는 제 딸이 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유산 상속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시댁의 유산을 몽땅 물려받은 딸의 돈은 제가 관리하게 되었고 바로 딸과 지낼 저택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가난하게 살 필요도 없고 돈을 벌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었으니 당장 이사를 떠났죠. 저는 시댁에서 일하시던 파출부와 운전기사님을 저희 집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네 저녁이나 한우 좀 구워주세요. 아주머니랑 기사님도 같이 식사하시고 퇴근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근데 아까 어린이집에 가셨을 때 손님이 집 앞에 다녀가셨어요. 손님이요? 사람이 없는데요? 이따가 다시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따가 누가 온 건지 알게 되겠네요. 그 누군가는 1시간 뒤 제 집 대문 초인종을 울렸습니다. 아유, 사모님, 안으로 들을까요? 네, 일단 들이세요. 잠시 후 대문을 열자 친정엄마와 남동생이 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엄마랑 석이 오랜만이네? 우리 딸 그동안 잘 지냈니? 이야, 집이 장관이다. 너무 멋져. 아, 누나, 이게 웬 쟤야? 근데 좀 서운하네. 누나, 시댁 사람들 다 돌아가시고 혼자 유산을 다 받았으면 우리한테도 한 몫씩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석이 말이 맞다. 선아,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왜 연락도 안 한 거니? 우리가 소문 듣고 찾아와야 하는 게 맞는 거야? 저는 두 사람이 이런 말을 할 거라는 걸 예상해서 놀라지 않았습니다. 엄마랑 석이는 여전하네. 돈 때문에 날 찾아왔네. 아이, 선아, 돈 때문만은 아니야. 우리 손녀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찾아온 거야. 엄마, 입술에 취미나 바르고 얘기해. 뻔한 거짓말하는 거 다 티나. 얘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엄마 서운해지려고 한다. 뭐? 서운. 엄마, 돈줄 끊겼다고 날 쫓아낸 게 누군데 그래? 그리고 석이 너도 돈 나올 구멍 없는 나를 가차없이 버렸지. 두 사람에게 실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니긴 했지만 내가 이혼하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날 우습게 여긴 걸 보고 연락을 끊는 거야. 난 이제 가족은 딸 하나뿐이야. 제가 확실하게 선을 긋자 두 모자의 아첨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딸이 화가 많이 난 모양이네. 선아, 엄마가 미안해. 다 내가 잘되라고 쓴 소리를 좀 한 거야. 아이, 누나, 나도 그때는 회사 잘리고 정신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큰 실수를 한 거야. 누나는 나한테 빛 같은 존재인 거 알지? 이혼하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상처 줘서 미안해.
누나, 조카랑 둘이 살긴 집이 너무 넓다. 방도 많고 말이야. 나도 엄마랑 들어와서 살까? 남궁석, 누가 내 누나야? 그리고 빚 같은 존재 아니지. 빚이지. 빚 생기면 돈줄 뽑으려는 존재가 바로 나잖아. 안 그래? 아이, 우리 누나가 화가 많이 난 모양이네. 아, 누나,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리겠죠? 두 사람이 날 다신 찾아오지 않으면 화가 풀릴 것 같네. 아부 그만 떨고, 둘 다 나가. 나한테 가족은 아까도 말했듯이 딸 하나밖에 없어. 아이, 누나, 나랑 엄마가 지낼 곳이 없어. 실은 엄마 집 담보로 사업 벌였는데 보기 좋게 망했어. 나 취직 못해서 중국집 배달하고 있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비굴하게 찾아와서 구걸하는 거구나. 두 모자 앞에서 비웃으며 말했더니 표정들이 안 좋아졌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하면 용서해주고 받아줄 거냐고 묻더군요. 아이, 선아, 어떻게 하면 우리 셋이, 아니 손녀까지 함께 살 수 있겠니? 엄마가 무릎 꿇고 빌면 받아줄래? 아, 그래? 무릎 꿇어봐. 자, 두 손을 빌도록 해. 엄마가 꿇어앉고 빌자. 남동생도 똑같이 따라하며 말했습니다. 아, 누나, 우리 지금 진짜 힘든 상황이야. 제발 좀 도와줘. 수십억 부자가 됐으니 가족들한테 베풀면 얼마나 좋겠어? 누나, 지난 날은 모두 우리가 잘못했어. 아이, 선아, 엄마가 앞으로는 진심을 다해 잘해줄게. 우리 딸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잘해줄게. 그러니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게 해주고 돈도 나눠주고 같이 복닥거리면서 살아다오. 두 사람 꿈도 야무지네. 내가 미쳤다고 엄마랑 석이랑 같이 살아? 두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파국으로 치달았고 지하 땅끝까지 처절하게 박혀버렸어. 나도 공부 잘해서 충분히 대학도 갈 수 있었다고. 엄마 대신 가장 노릇한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끝까지 날 돈으로만 생각했어. 그게 어떻게 가족이야? 기생충이지. 남궁석, 너 말이 심하다. 우리가 이렇게 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말해야겠어. 그래, 좋다. 더한 욕을 하려거든 다 해봐. 당신이나 당신 아들이나 인간 쓰레기야. 내가 당신들과 한 핏줄이라는 것이 수치스러워. 마치 피를 싹 다 뽑아버리고 새로운 피로 채우고 싶다고. 이게 지금 엄마 앞에서 뭐라는 거냐? 나야말로 널 낳고 미역국 처먹은 게 죄스러워. 아예 널 낳지 말아야 하는 건데 괜히 낳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라고. 내가 널 낳지 않았어도 내 몸이 이렇게 아프지 않을 거다. 이젠 엄마가 아픈 것까지 내 탓을 하려는 거야? 역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많네? 엄마, 나랑은 원수였던 거야. 봐라. 애미가 무릎 꿇어주니까 만만하냐. 서가. 일어서자. 이 못돼먹은 기집애가 말도 무시하고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자. 엄마가 벌떡 일어나자 동생도 일어섰고 두 사람은 방을 찾아 돌다가 내 방 침대에 눕더니 와, 엄마. 이 침대 엄청 비싼가 봐. 눕자마자 잠이 오는데 라고 했다. 그러게 말이다. 이런 비싸고 좋은 집에 들어오니 마음이 편안하네. 서가, 일단 눌러 살자. 그럼 알아서 받아들이겠지? 그리고 사업 자금 얻어서 번듯하게 살아보자. 이번엔 실패하지 마라. 당연하지. 엄마. 내가 다시 배달하면서 느꼈는데 다신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야. 역시 우리 아들. 마음먹은 대로 될 테니까 잘해봐. 이 엄마는 이 집에서 사모님 놀이나 실컷 하면서 살아야겠다. 저는 혀를 차며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분위기 파악 안 되나 보네. 엄마, 서가, 마지막으로 경고할게.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날 찾아오지 마. 볼 생각도, 연락도 하지 마. 당장 그 더러운 몸, 내 침대에서 치워. 이 못된 기집애, 우리가 무릎 한번 꿇었다고 만만하게 보나 보네. 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린 못 나가. 내가 널 키운 값으로 이 집에서 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누나, 그만하면 됐어. 실컷 욕했으면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나 차 한 대만 사줘. 난 세단이 좋을 것 같아. 엄마는 운전기사 차 타고 놀러 다니면 되겠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아 혼을 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파출부 아주머니한테 취미로 시작한 통기타를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이윽고 제 손에 기타가 잡히자 몇 마디 말을 해줬습니다. 놀고들 있네? 그럼 두 사람, 무슨 꼴을 당하든 상관없다는 걸로 간주하겠다. 그건 뭐냐? 기타야. 너 기타 배우니? 아, 그래. 연주 한번 해봐라. 잠 잘 오게 발라드 한 곡 당겨봐라. 그 순간, 저는 기타를 휘둘러 엄마의 면상을 박살냈습니다. 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어서 남동생의 얼굴도 기타로 뭉개버렸습니다. 아이, 누나 미쳤어? 그래, 나 미쳤다. 나 미친 게 이제 알았냐? 당신들, 어느 돼지개처럼 맞고 쓰레기 인생 살기 해줄게. 기타의 몸통이 산산조각이 나도록 두 모자를 흠씬 때렸습니다. 잠시 후, 운전기사님이 들어와서 두 모자의 멱살을 잡고 현관으로 집어던졌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불편해하시니 그만 나가 주시죠. 감히 운전기사 따위가 우리 몸에 손을 대? 아, 남공선,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알아?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엄마, 서가, 두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안 보고 살고 싶어. 이젠 그만 떨어져. 지옥으로. 두 모자가 다시 집 안으로 기어들어오려고 하자 운전기사님과 파출부 아주머니가 붙잡고 대문까지 밀어냈습니다. 아,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우리 버리고 얼마나 잘 사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어. 누나, 천벌 받을 거야. 가족을 이렇게 버리다니, 나쁜 년아. 벌은 내가 받을지 당신들이 받을지 죽어보자고. 다시 여길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알아들었으면 꺼져. 그렇게 마지막으로 호통을 치자 운전기사님이 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후 두 모자는 빌빌거리며 원룸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하며 돈을 벌었고 엄마는 당뇨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놀기만 했죠. 저한테 쫓겨난 후 지속적으로 찾아왔지만 절대로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불효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엄마가 몸이 더 안 좋아졌는데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듬해 엄마의 몸이 더 안 좋아지자 동생과 둘이서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세월은 흘러 제 나이도 60대 후반이 됐습니다. 제 딸아이는 30대가 되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답니다. 그리고 제 친정엄마와 동생도 여전히 지방에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지만 30년 넘게 연락을 안 하고 지내서 저도 잘 모른답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연을 글로 적어보니 제가 참 모자라고 어리석게 살았던 것 같네요. 옛날에는 왜 그렇게 딸이 하대받고 그랬는지 참으로 속이 상합니다.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